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경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조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 고려와 조선의 수조권 논의를 갖다 살펴볼 거예요. 고려에는 전시가라는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가 있고요. 조선에는 과전법이라는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갖다 해야 돼요. 이 과전법, 전시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고려와 조선의 이제 수조권 제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수조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공납력이 있습니다. 고려 때는 조세공납력 아직까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고려부터는 기록들이 꽤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세공납력에 대해서 기록들이 좀 풍부해지면서 내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 추가되는 내용이 일단은 이제 양안과 그리고 이제 호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 단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양안을 량자가 측량하다 할 때 량자예요. 측량한 장부 안자, 안자는 장부 안자, 량은 측량하다 할 때 량자예요.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장부, 토지대장을 얘기해요. 토지세 있죠. 전세는 양안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납과 역 같은 인도세를 갖다가 중심으로 부과하는 애들은 호족, 인구대장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부과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상식이죠. 상식인 동시에 조선으로도 연결되는 지식입니다.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세에서는 보면 조금 더 이제 기록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고려 가면 이제 자 수전과 한전을 갖다 구별하고 있어요. 논, 물을 많이 사용하는 논과 밭, 물이 별로 필요 없는 밭을 구별해 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생산량은 10분의 1 상식이니까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조창조는 뒤쪽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은 있죠. 역시 똑같은 개념이에요.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세금인데 고려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상공과 별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상공은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항상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바치는 특산물, 공납 얘기하는 거고 별공은 특별한 경우에 국가에서 특별히 요구할 경우에 바치는 공납을 별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은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16세, 60세 남자에게 대응하는 군역과 요역 얘기하는 거고, 뭐 이제 그 각 가호에 있죠. 그 가호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장정 남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뭐 구등호제로 적용하였다. 구등호제는 따로 암기하지 말고 있죠. 신라의 가호를 호구에서 9등급으로 나눴어요. 그 전통이 고려로 연결돼서 온 겁니다. 자, 별로 안 중요한 애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경제제도의 이제 주인공 전시가 들어갑니다. 전시가는 결국 수조권 제도의 일종이요. 수조권은 있죠.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대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이제 고려의 전시가 제도인데 있죠. 관리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서 전지와 시지를 갖다 나눠줬던 거예요. 전지는 농사를 짓는 경작지고 있죠. 시지는 산이에요. 산.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고 해서 전자 따고 시자 따라서 전시과 제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조선은 시지를 나눠주지 않거든요. 그게 조선과의 차이점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조권 제도와 관련된 상식 하나 OX에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있죠. 정근대 수조권을 관통하는 상식이니까 잘 봐두십시오. 시험에도 빈출돼요. 고려 전시과에서는 관리가 직역을 대한 대가로 임야와 토지에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자, 이거는 X입니다. 수조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있죠.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틀려요.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상태에서 토지를 주는데 토지에 소유권을 주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떤 관리들한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토지를 나눠줬어. 근데 그 토지의 소유권을 나눠줬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리 죽고 나면 새로운 관리 뽑아야 되죠. 이 새로운 관리한테 또 소유권을 나눠줬어.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다 보면 국가가 땅이 없어져 버려요. 거지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있죠. 수조권이라는 얘가 살아있을 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다가 얘가 죽고 나면은 그 수조권을 갖다 다시 회수해서 다음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 국가가 관리들한테 직역에 대한 대가로서 있죠. 토지를 줄 때는 절대로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 소유권 들어가면 어느 시대건 막론하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일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의 전시가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시정, 개정, 경정. 그리고 전시가와 비슷한 제도가 또 태조가 시행했던 역분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의 4대 전시가, 역분전은 전시가는 아니지만 그냥 성격이 비슷해서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다룹니다. 4개의 전시가를 갖다 우리가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역분전부터 보죠. 역분전은 태조 때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공을 많이 세운 애들에게 나눠줬던 공신전이랑 비슷한 게 역분전이요. 맡은 역할, 공로에 따라서 나눠준 땅입니다.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줬죠. 근데 조금 특이한 문구가 보면 공로를 많이 세운 애에게 땅을 많이 나눠줬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인품이 조금 특이하죠. 인품. 아니, 애들 인품을 왜 고려를 했지? 공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큰 세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조는 얘들도 끌어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공은 없지만 인품이 훌륭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땅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에 보면 공운과 인품이 같이 고려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국공신들에게 나눠준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3대 전시가를 우리는 비교할 거예요. 3대 전시가. 자, 시정이 이제 첫 번째 시작되었던 전시가라 해서 시정 전시가. 우리 크라운 마크 있지 않습니까? 크라운 마크. 크라운 마크의 광종 아들이 호족들한테 시달려서 업적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딱 하나 시험에 나온 업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전시가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 시정 전시가. 경종 때 시정 전시가. 그 다음에 이 시정전시가가 2번이 바뀌는데 처음 바뀔 때는 이제 개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바꿀 때는 이제 경정이라고 불러요. 요 3대 전시가를 여러분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면서 미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요런 애들을 갖다 여러분 지식을 정리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잡으면 좋아요. 3개를 갖다 각각 달달달달 암기하기보다는 하나를 기준을 딱 잡아놓고 이 기준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리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정상적인 애로 잡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암기할 거리가 좀 줄어드니까. 가장 상식적인 전시가가 개정전시가예요. 목종이라는 현종한테 왕위를 빼앗겼던 강조의 정변으로 그 엄마한테 죽을까봐 강조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가 강조 신한테 목숨을 잃었던 그 불쌍한 비운의 목종 있죠. 목종의 거의 유일한 업적이 개정전시가예요. 개정전시가. 이 개정전시가가 3대 전시가 중에 가장 상식적인 전시가입니다. 왜 상식적인 전시가인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누구에게 나눠줬냐? 전현직 관리에게. 제가 한번 직전법 설명한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 관리들에게는 전현직 할 것 없이 전부 다 월급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직에 있을 때만 생활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관리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돼요. 지네가 알아서 노후를 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현직과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갖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현직 모두를 대상자로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들한테 월급의 액수를 갖다 정해야 되는데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관품이에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데 1급 공무원이랑 9급 공무원이랑 월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게 상식이에요? 똑같은 게 상식이에요?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품에 따라서 월급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전시가가 개정전시가, 목종 때 개정전시가예요. 자, 그러면 얘가 상식적이란 말은 시정이랑 경정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정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관리들한테 월급을 줘요. 여러분이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 같이 9급 공무원으로 다 합격을 했어. 근데 직장 상사가 이 학생 보고는 야, 너는 인품이 아주 훌륭하구나 하면서 월급을 2배로 줘요. 그래요. 2배로. 근데 이 학생 보고는 야, 넌 성격 정말 더럽구나 하면서 월급을 반만 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한테 2배로 준다면 정말 운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절반을 받을 수도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준으로 갖다 공무원 월급을 갖다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게 시정전시가의 특징이에요. 전현직은 상식적인데 이상하게 인품을 고려해서 관리들의 월급 액수로 갖다 정했다는 거예요. 이 인품을 고려한 이유가 뭐냐면 경종이라는 왕이 왕권이 되게 약했다고 했죠. 여기 왕권 약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경종이 이제 아빠 광종한테 시달리던 호족들한테 반격을 당해가지고
호족들한테 엄청 시달려요. 그럼 경종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 형님들한테 시정 전시가라고 전시가를 만들어서 형님들 제가 앞으로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중에 힘센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 나쁜 힘센 형님들, 이런 형님들한테는 형님들은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니까 제가 월급을 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면서 만든 게 시정 전시가예요. 그래서 인품이라는 특이한 요소가 가미가 돼 있어요. 관리들의 월급을 갖다 정함에 있어서 이게 시정전시가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정전시가 얘도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변태 같은 모습이 있는 거야. 뭐냐면 현직이에요. 자, 간품만 고려했다는 건 상식이에요. 상식. 너무 상식적이야. 그런데 관리들한테 월급을 줌에 있어서 있죠. 전직은 안 주고 현직에게만 줘요. 현직에게만 줘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관리들이 뭔가 이제 그 이후에 문제를 갖다 일으키게 돼 있어요. 솔직히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줘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논리적 인과관계라든지 연구 같은 게 별로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현직에게 월급을 갖다가 현직에게만 월급을 주고 나면 좀 안 있어서 고려가 이제 쇠퇴, 문벌귀족기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종 때가 고려 전성기 때요. 문종 이후부터 고려가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배경 중 하나가 현직에게만 월급을 갖다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전직 관리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공무원이 되는 학생이 있고 못 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들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손대자는 되는 그 연금을 손대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의 노후를 갖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을 안 해주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부패하게 돼 있고 그 공무원이 부패하게 되면 현직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를 갖다 저지르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공무원들을 갖다 내몰게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나라가 망조가 들게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금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현직에게만 주는 특징, 얘는 인품을 고려했다는 특징, 이런 게 있고 개정전시가는 가장 상식적인 전시가이다. 요게 요 세 개 전시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요. 그리고 그 밖에 기본 단계에서 정리할 특징들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조원에 있죠. 아빠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정전시가를 실시하면서 아빠 광종 때 만든 사색감복제 기억나십니까? 자단비록. 그 자단비록의 사색감복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는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식적인 전시가라고 했어요. 그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관리의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18등급 전시가로 있죠. 깔끔하게 정착시키는 게 개정전시가예요. 이전 시대 경종 때 시정전시가는 있죠. 광종 때 사색감복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엄청 복잡하고 조잡한 전시가였어요. 자 안에 18등급, 단 안에 10여 등급, 비 안에 10여 등급 하면서 엄청 복잡하고 조잡한 전시가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정 전시가에서 정말 깔끔하게 18등급 전시가로서 체제를 갖다 잡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전시가. 그리고 가장 상식적으로 있죠. 여러분 실직, 현직 공무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산직, 전직이라든지 명예직 공무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상식이에요. 현직에게 많이 줘야 되죠.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문관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맞아요. 무관에게 많이 주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문관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신들에게도 많이 줬던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딱 포멀한 전시가 개정전시가예요. 그리고 이제 경정전시가는 있지 않습니까? 자, 얘는 또 변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현직에게만 준다고 했죠. 전직, 산직들, 산직은 한산한 애들, 뭐 전직도 산직이라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경정전시가에 보면 전시가의 정확한 유형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하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우리 뒤쪽 파트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반차별이 완화된다. 무반차별. 여기서는 문관을 무관보다 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차별이 대부분 요 문종 때 경정전시가에서 완화되는 모습, 거의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문종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거란 1, 2, 3차 침해로 갖다 거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월급이라도 좀 더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 차별이, 무반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전시가를 갖다가
구별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제 대충 구별을 해도 이게 암기가 참 안 돼요. 3대 전시가 이름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왕까지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 암기 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왕 이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최고 도시죠. 고려의 최고 도시죠.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촌놈 친구로 갖다 하나 초대를 갖다 했던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촌놈 친구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경에는 촌에는 없는 아주 멋진 큰 나무로 만든 문이 있다 하면서 이제 개경목문을 갖다 자랑하는 거예요. 개경목문. 개자가 10개자 해가지고 개창하다 해서 이제 고려 태조왕건이고 있죠. 나머지는 경종, 목종, 문종, 왕의 이름들입니다. 개자만 좀 변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딸려있는 전시가 이름들을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개경목문 하면서 서울 사는 친구가 자랑을 하니까 있죠. 촌놈 친구가 이 문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있죠. 우와, 역시 개경. 개경 대단하다는 거예요. 역시 개경. 개경목문, 역시 개경. 개경목문은 왕 이름이고요. 역시 개경은 제도들의 이름이에요. 역분전, 시정, 개정, 경정, 전시가.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목종 때 만들어진 개정 전시가라고 했어요. 개정 전시가. 가지고 이제 얘가 기준이 될 거니까 얘는 연결고리를 확실히 만들어 놓죠. 개목걸이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개목걸이. 목종 캐릭터가 엄마한테 질질질 끌려다녔던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목종이 불쌍하게 개목걸이를 하고 엄마가 질질 끌고 다니는 상상을 하십시오. 개목걸이. 그 개목걸이가 1,000원짜리예요. 싸구려 1,000원짜리 개목걸이를 해가지고 목종이 통치하던 시대가 1000년 전후예요. 연도까지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개목걸이 1,000원 해가지고 하나 정도 암기를 갖다 해두십시오. 요 암기 팁 그리고 요 차별 구별하는 포인트. 개목걸이 그 목종 때 개정전시가 가장 기준이다. 요렇게 이제 기준 잡고 얘들끼리 구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고려가 무너지면서 전시가도 같이 무너져 갑니다. 자, 우리 호문무권 시인 오랜만에 그려봅니다. 요 시기 때 이제 전시가가 이제 완성이 됐던 거예요. 3대 전시가. 그리고 이제 그 전시가가 이제 그 무신집권기, 고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신집권기 때 무식한 무신들에 의해서 전시가가 이제 문란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곤문세족 있지 않습니까? 곤문세족이 지배하던 이 시기 때 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곤문세족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넓은 땅을 확보하고 넓은 땅을 갖다 빼앗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동시에 한 땅을 갖다가 이 사람도 주인, 저 사람도 주인, 이 사람도 주인 하면서 주인이 한 3, 4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토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세금을 4대번으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완전히 무너진 전시가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라는 개혁 세력이 과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혁법을 실시하고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의 전시가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고려가 무너지는 무신정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건문세족 때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 무너진 그 전시가를 갖다가 신진사대부들이 있죠. 새롭게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 이런 거 애용 바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전지, 시지 나눠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름을 갖다 만약에 블랭크로 줄 수 있어요. 블랭크로 준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전시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있죠. 지급 액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신전이라든지 세습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토지들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시가라든지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는 점점 액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으로 이해를 하세요. 흐름을. 그 다음에 시지가 줄어드는 그 시지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시지가 문제가 더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지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임야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조선에서는 아예 시지를 갖다 그래서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시지가 문제가 많이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전지만 주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종 때 개정전시가가 실시되어 인품이 배제되고 간품만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처음에는 이걸 갖다 좀 쓰세요. 그러니까 개경목문 역시 개경을 갖다가 쓰고 적용을 갖다 해보세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써놓으세요. 역시 개경. 그럼 보시면 목종 때 개목골이 나왔죠. 가장 포멀한 정상적인 전시가. 인품이 배제. 인품은 비상적인 요소니까 배제하고 있죠. 간품만 기준으로 지급.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성종 때 시정전시가. 아니죠. 경종 때 시정전시가죠. 이건 여기서부터 바로 틀렸네. 왕부터 틀렸네. 뒤에는 만나볼까요? 간품과 인품을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내용은 맞는데 성종이라는 키워드가 틀렸네. 그 다음에 태조 때 역분전. 왕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개국공신들에게 충성도 공은 인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도 맞는데요. 그 다음에 문종 때 경정전시가. 문종 때 경정전시가. 현직 관리에게만. 만이 되게 위험한 키워드인데 이거는 확실히 수업 때 강조했던 만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현직 중에서 전직은 안 주고 현직에게만 지급하였다. 그래서 지금 2번을 빼고는 다 맞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전시가 정리했습니다. 고려의 수조권 제도인 전시가를 갖다 개경, 목문, 역시 개경으로 틀을 잡고 얘들을 갖다 구별해주는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파트예요. 학생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런 파트는 다른 그 파트보다 이제 조금 더 한두 번 정도 더 봐줘야 됩니다. 뭔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암기 팁 이용하라고 몇 번 적용을 해보고 숙련도 높이면 절대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전시가가 있다면 조선의 과전법이 있다고 했어요. 고려의 전시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있죠. 건문세족들이 전시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면 신진사대부가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갖다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요 과전법에 대해서 이제 조선의 그 수조권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전법은 고려의 전시가만큼 심플한 단순한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에요. 이 과전법은 있죠.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지만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 그리고 조세, 전세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담고 있는 좀 복합적인 입체적인 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어디서 헷갈리냐면 가전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전법이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언급되고 그리고 조세와 관련돼서도 언급돼요. 그래서 가전법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게 수조권 논의의 가전법인지 조세 논의의 가전법인지 막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과전법이 나오는 데 있죠. 그 관련된 내용에서 만약에 전시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있죠. 혹은 직전법이라든지 조선의 수조권과 관련된 규정이 나온다면 이 가전법은 수조권 측면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만약에 조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공법이라든지 조세와 관련된 다른 규정들과 비교하거나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별하기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이 쌓이게 되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과전법은 입체적인 법이다. 이렇게 알고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과전법은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있죠. 혁명파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혁명파 사대부가 개혁을 갖다 완수를 하려면 얘들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공국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법이 정치적 맥락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경쟁자들인 부패한 세력인 건문세족에 있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게 실시가 된 거예요. 얘들이 겸병, 토지를 갖다 많이 빼앗아 가지고 있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빼앗아 가지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서 자기 경쟁자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기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있죠. 정치적 맥락에서 실시한 법이 과전법이다. 그리고 이 과전법은 수조권에 대해서 조세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수조권 측면에서는 있죠. 전시가가 막장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가를 바로잡는 제도로서 있죠.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과 고려랑 이것도 마찬가지죠. 18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수조권을 갖다 지급하였다. 150, 10개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는 전세, 토지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0분의 1세로 제한.
전근대는 기본적으로 토지세는 10분의 1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깨는 인물은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 이전에는 10분의 1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10분의 1을 갖다 강조했던 인물이 여러 명이 있어요. 태조 왕건도 10분의 1, 치민 유도에서 10분의 1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도전도 여기서 10분의 1을 갖다 강조를 했어요. 근데 약간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10분의 1로 제한하되 있죠. 부패한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산액 자체를 뻥튀겨 버리는 겁니다. 원래 한 300두 정도 생산이 됐는데 너네 한 3000두 생산이 됐네. 이렇게 구라를 치면서 300두를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있죠. 최고 생산량을 갖다 제한해 버려요. 현명한 그 정도전은 최고 생산량을 300두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래서 최고 세액을 갖다 30두로 제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요 과정법의 특징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0두로 기본적인 세금을 갖다 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 깎아주는 제도가 답펌손실법이에요. 답펌손실법. 답펌손실법은 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답펌이. 세금을 거두는 수조권자가 조사를 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으면 있죠. 깎아주는 제도, 그게 답펌손실법이에요. 기본 30두로 해가지고 깎아주는 제도, 그게 과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0분의 1, 그리고 이제 답펌손실. 근데 이제 조세 내용은 우리가 뒤쪽에서 따로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자. 수조권으로서 과전법의 경쟁자가 전시가예요. 고려의 수조권 제도가 전시가, 조선의 수조권 제도가 과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차이점들, 주요한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 차이점들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고려의 전시가는 있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해서 전시가라 불렀어요. 근데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시지를 지급하지 않고 전지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의 전시가는 있죠. 전국토의 토지를 갖다 전부 다 신하들한테 지급했어요. 수조권은. 근데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쓸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왕이 쓸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토지로 제한해서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 있죠. 고려 전시가와 조선의 가전법을 비교할 때 전시가가 3대 전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전시가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경정전시가. 그 경정전시가는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줬어요. 근데 이제 조선 과전법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있죠. 다시 이제 전 현직 관리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고려말 전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막장을 치면서 있죠. 농민 경작권을 갖다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선가정법 정도전에 있죠. 요 농민과정법 경작권을 갖다 농민들의 경작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전시가와 과정법의 차이점들입니다. 시험에 편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시가와 가정법을 갖다 구별하는 데 있죠. 구별하는 포인트, 큰 차이점 우리 세 개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의 유형과 그 다음에 과정법의 유형들이 좀 달라요. 전시가 안에 여러 종류들의 구체적인 전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안에 여러 종류들의 과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조권들을 갖다 서로 명칭이 다르고 있죠.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 두 개를 갖다 시대별로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우리 수조권의 유형을 고려와 조선의 수조권의 유형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백성들의 민전하면 이제 사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들의 국가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수조권을 갖다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유형이 정말 많은데 있죠. 이 유형을 갖다 크게 일단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근데 두 개로 나누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그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 그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지금도 익숙하실 거예요. 왜? 지금의 소유권이랑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국가가 소유한 토지인 공정가 있죠. 개인이 소유한 토지인 사전이 있어요. 사전.
여기서 국가가 토지한 공전은 시험에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왜? 국가가 소유한 토지에서 국가가 뭐 세금을 거둔다든지 혹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한 사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있죠. 소유권상 사전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권상 사전 혹은 사전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민전, 백성들의 땅. 우리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때 그 정전제에서 봤던 정전, 그리고 뭐 연수유전답. 연수유전답은 신라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갖다 이렇게 불러요. 요런 이제 명칭들이 사전,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들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너는 네가 이 땅에서 수조권을 행사해. 네가 이 땅에서 수조권을 행사해. 누구에게 수조권을 주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공전사전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전사전은 시험에서 실제로 언급이 잘 안 돼요. 만약에 공전사전이 나오면 예일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예일 확률이. 여기서도 공전사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잘 안 나와. 거의. 그러니까 거의 공전사전이 나오면 수조권상 공전과 사전이요. 수조권상 국가가 수조권을 직접 행사하느냐 아니면 개인들 관리라든지 공심 같은 개인들이 수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공전과 사전이라는 단어를 갖다 주로 쓰게 된다. 개인의 땅에 대해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냐 아니면 개인이 그 수조권을 행사하냐. 요게 이제 수조권상 공전과 사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조권과 상 공전과 사전 내에 또 여러 유형에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에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구별할게요. 수조권상 공전 사전에서도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공전은 비중 있게 언급이 안 돼요. 요거보다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하는 사전이 문제가 많이 돼요. 사전이. 왜 이 사전에 따라서 국가와 관리들 간의 역학관계, 힘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이제 일단은 수조권을 사전과 공전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들이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 사전들이 그러니까 전시가에는 어떤 유형의 사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법에는 어떤 유형의 사전들이 있는지 요 두 개를 갖다 구별할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조권이 있죠. 고려 때 과전, 조선의 과전.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 똑같은 거는 시험에 잘 언급이 안 돼요. 근데 과전이 가장 대표적인 수조권이기 때문에 있죠. 여러분 이름 대충은 의미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과전은 있죠. 그 관리들이 일을 한 대가로 나누어준 수조권. 그걸 과전이라 불러요. 가장 일반적인 수조권을 과전이라 불러요. 고려 때도 과전, 조선 때도 과전. 조선의 과전법이란 명칭이 이 과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일반적인 데다가 고려랑 조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고려와 조선의 차이가 나는 포인트에서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고려랑 조선의 차이가 나는 포인트 첫 번째, 2번 외역전입니다. 외역전. 외역전은 있죠. 외자가 지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역을 다하는 있죠. 향리들에게 주던 땅을 외역전이라 불렀어요. 고려 때. 고려 때는 지방의 지방간이 파견됐다, 파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파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향리들이 실제로 그 역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향리들에게 있죠. 월급을 갖다 땅을 갖다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외역전이에요. 향리를 고려 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죠. 지방간 대신에. 근데 조선에서는 정책적으로 향리를 바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이 향리들의 경제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있죠. 외역전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향리에게 외역전을 지급했는데 조선에는 향리에게 외역전을 지급하지 않았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차이점이요. 뭐 A급은 아니지만 한 C급, D급 정도 되는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고려는 있죠. 중앙군이 직업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조선 전기만 해도 있죠. 중앙군이 직업군이 아니라 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 번상병들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 직업군들을 나라를 지키는 중심 부대인 직업군들을 위해 군인전이라는 있죠. 수조권을 갖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근데 조선은 있죠. 농민 번상병들이 대다수 농민 번상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군인전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X. 고려는 군인전, 조선은 군인전이 없다. 왜? 농민 번상병들이 대다수였으니까.
그다음에 4번 군전 이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건 심화 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착각할 포인트가 몇 개 있어 가지고 나중에 심화 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죠. 관리들의 유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고려와 조선에 이미 갖춰져 있었어요. 고려 때는 있죠. 구분전과 한인전이 있는데 구분전은 그 유가족들을 위한 제도예요. 유가족들. 그러니까 관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관리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수조권을 구분전이라고 했어요. 구분전.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있죠. 이 구분전이라는 개념은 없고 구분전이라는 개념이 두 개로 분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분화. 자, 유가족 중에 가부를 위한 수조권이 있죠. 수신전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한 수조권이 휴량전이에요. 휴량전. 고려의 구분전, 조선의 수신전과 휴량전을 구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비해서,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실력 중심의 사회예요. 고려는 귀족 중심의 사회라서 부모의 신분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 5품 이상의 고위 귀족들이 있죠. 귀족들에게는 세습 가능한 공음전이라는 땅을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고려의 이제 문벌 귀족을 정리할 때 공음전이라는 특혜를 갖다 살펴본 적이 있어요. 경제적 특혜. 그래서 이제 상위 귀족들한테는 공음전, 그리고 이제 그 등급이 낮은 애 있지 않습니까? 하위 관리들에게는 하위 관리들의 자제들이 취직을 못했을 때 백수로 놀고 있을 때 얘들에게 한인전이라는 땅을 나눠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고려는 그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의 신분을 갖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게 한인전이자 공음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양방 관료사회, 실력 중심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자, 뭐 고위 관리든 그다음에 하위 관리든 할 것 없이 그냥 너네 실력에 따라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노선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음전도 폐지되고 있죠. 한음전도 폐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신전은 어느 사회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큰 공을 세우는 있죠. 이런 인물들에게 특권적인 땅을 갖다 나눠줘요. 이 공신전은 대부분 세습이 가능합니다. 자, 요까지 이제 사전 정리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자, 공전도 한번 보도록 하죠. 공전은 수조권을 국가에 생산하는 땅들이에요. 공전은 몇 개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고려 조선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공회전이라는 애가 있어요. 공회전은 있죠. 고려와 조선은 이제 둘 다 있거든요. 둘 다 존재하는데 이거는 지방에 관청들이 있어요. 관청. 그러면 이 관청들을 갖다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요. 이 관청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땅이 공회전이에요. 공회전. 고려, 조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왕실과 관련있는 있죠. 땅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내장전이라는 땅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에는 있죠. 궁방전이라는 땅이 있어요. 내자랑 궁자가 왕실, 궁중이랑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내자 아니면 궁자로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전부 왕실이라든지 궁중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가지고 요거 두 개 순서를 갖다 여러분 암기를 할 때 있죠. 아주 깜찍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내 궁, 내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궁 해가지고 고려는 내장전, 그리고 조선은 궁방전. 내하고 궁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요. 나중에 계항기 가서도 다시 써먹을 암기 팁입니다.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고려 전시가 조선 가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국의 민전은 가전법의 대상지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자, X. 고려의 전시가는 전국의 민전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지만 조선의 가전법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한정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가의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요거는 제도사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그 군인전 있지 않습니까? 군인전은 원래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군인이면 대부분 자식들이 군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하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관료가 사망한 후에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전시가의 원칙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관리들이 이제 죽으면 반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다음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 다음에 과전법의 토지 분급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나눠준 것이다. 소유권이면 무조건 틀렸다고 했어요. 소유권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지금 범주가 틀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역, 리을에 순서대로 들어갈 토지를 바르게 나누는 것은, 자, 먼저 기역 보겠습니다. 고려는 일찍 태조 때 뭐뭐를 나눠줬다. 자, 토지인데, 자, 태조 때 나눠준 토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역분전, 개경목문, 역시개경. 뭐 이거는 뭐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이제 역분전, 태조는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니은은 어디 숨었지? 여기 있네요. 관리에게 붓으로 주던 가정과 달리 몽골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토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예요? 공운전 기억나죠? 시리즈, 시리즈 공운전. 그 다음에 디귿번, 육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조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자, 고위 관리들은 있죠. 공운전이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 하위 관리, 육품 이하의 자제들 중에 백수로 노는 애들이 있었어요. 취직을 못한 애들, 걔들에게는 한인전이라는 땅을 나눠줬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리을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의 유형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 요게 이제 또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과전의 유형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와 또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을 갖다 구별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의 영역이죠. 철저한 암기의 영역. 이게 한자를 조금 잘하시면 조금 쉽긴 한데 뭐 결국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영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전시가, 그리고 이제 조선의 과전법 있죠. 과전법까지 두 개를 갖다 이제 구별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과전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 가면 여러분 정치사에서 배우셨듯이, 자,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가 완성돼 버려요. 지방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 파견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엽기적인 이런 제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백성, 관리, 수조권, 이런 제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지방간 100% 파견됐으니까 그 지방간 이용해서 세금을 국가가 거두고 그 거둔 세금을 관리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전기가 되면 있죠. 요 가전법, 수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하고 있죠.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하고 요 원래의 관계가 복귀되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 있지 않습니까? 수조권이 소멸되고 요 원래의 관계가 복원되는 모습, 그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작은 있지 않습니까? 직전법이에요. 직전법. 여러분이 이제 세조 때 직전법 이미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직전법이라는 법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전직 안 주고, 과전법은 전직도 같이 줬어. 근데 전직 안 주고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수신전, 휴양전 같은 그 유가족들에게 주는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전부 폐지시켜버려요. 얘들이 이제 세습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낳게 되거든요. 이 세조가 이제 이런 직전법을 실시했던 배경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 불법적으로 세습되고 있죠. 조선 초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공신전이 증가하면서 토지가 이제 부족해졌기 때문에요. 동시에 이 세조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훈구들, 소수의 훈구야. 그러니까 대부분 관학파들 세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조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전직 관리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는 이제 국물도 없어 하면서 현직 관리에게만 이렇게 토지를 갖다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전법. 근데 이 직전법이 엄청 화끈한 법인 동시에 엄청 위험한 법이었죠. 그러니까 왜?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지급하면 현직 관리가 어쩔 수 없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노후를 갖다 대비해야 될 거잖아. 나의 노후, 우리 가족들의 삶을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다행이지. 내가 아파서 잘린다든지 뭐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후를 갖다가 알아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직전법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이제 수조권의 남용이라는 현상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수조권은 기본적으로 10분의 1의 세금을 갖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근데 얘들이 노를 대비하기 위해서 10분의 1이 아니라 막 2배, 10분의 2, 5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심각한 녀석들은 2분의 1, 절반을 달라, 반땅하자 이런 애들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리들이 노를 대비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가 있죠. 수조권 남용이 특정한 부패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관리한테서 등장하게 됐던 거예요. 왜? 제도 자체가 엉망이다 보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도 결국 이 수조권 남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가면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 남용 문제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게 돼요. 보완책을 만들게 돼요. 그게 관수관급제요. 요 관수관급제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관수관급제가 직전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하는 제도. 직전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직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직전법을 보완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관수관급제가 실시됐다고 해서 직전법이 폐지되었다 아닙니다. 직전법의 문제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떻게 보완하냐면, 관리들, 국가의 지방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을 대신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 거둔 다음에 그 관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럼 아무래도 이제 수조권 과다, 수조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관수관급,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나눠준다. 수조권자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관리가 지방간이 거두어서 지방간이 나눠주는 이런 제도를 갖다 실시했던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완화되었겠죠. 하지만 근극적인 대책은 못 돼요. 그러니까 왜? 관리들이 그러니까 직전법 실시로 인해 가지고 노가 보장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서 있죠. 도망가게 되고, 거기다가 또 그 명종 때쯤 되버리면 을묘외변, 뭐 3, 4 을묘 해가지고 외란들이 계속 터지게 돼요. 계속된 외란, 그 다음에 직전법의 폐해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백성들 다 도망가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한테 지급할 직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직전.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직전법을 공식적으로, 이 수조권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갖다 시켜버려요. 명종 때 가가지고. 문정왕후 명종 기억나시죠? 4대 사화기 마지막 왕, 윤이 대결을 했던 그 명종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 직전법 있죠. 직전법을 폐지해요. 이 직전법의 폐지가 수조권의 폐지라는, 시조권의 소멸, 수조권의 폐지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직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뭔가 대신 관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게 녹봉이에요. 녹봉. 수조권의 녹봉화, 전면적 녹봉화 이렇게 부릅니다. 녹봉이란 개념은 뭐냐 하면 있죠. 원래 예전 수조권이 활개를 치던 시기도 있었어요. 녹봉은 있죠. 기본적으로 수조권을 갖다 이만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수당격으로, 보너스나 수당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옷감이라든지 쌀 같은 거를 갖다, 물건들을 갖다 조금씩 이렇게 덧붙여서 준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봉 나오죠. 본봉에다가 뭐 또 이상한 것들 많이 나와요. 공무원이 뭐 나오지? 수당 같은 거 나오고 있죠. 시간의 수당, 뭐 이상한 명절 수당, 가족 수당,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복지 포인트, 복지 카드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여러분 9급으로 들어가시면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초기에 호봉 쌓이기 전에는 솔직히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한 7급 정도 달기 전까지는 뭔가 좀 쪼들린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호봉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호봉이 쌓이고 승진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절대 월급이 박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초기보다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유력한 직업들이요. 여러분 친구들 대기업에 들어간, 삼성, 현대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이 한 40대 중반 정도, 40대 정도 되면 이미 나오기 시작해요. 쫓겨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간부진으로 승진하는 소수를 갖다 제외하고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공무원은 그때부터가 이제 괜찮아져요. 호봉이 충분히 쌓이고 한 6급, 6급 그리고 잘 나가서 한 5급 정도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따박따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은 돈들, 뭐 호봉,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합하면 절대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근데 초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는 구급 생활은 오래 안 해봤는데 7급도 그러니까 초기에 호봉이 쌓이기 전까지는 막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고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버티고 나면 있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내보신 분들 보면 전부 다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호봉 쌓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면 있죠. 가능하면 이제 공무원끼리 결혼하는 거 되게 괜찮아요.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중소기업이라 부르거든요. 중소기업이라 불러요. 공무원 한 명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먹여 살리기는 분명히 부족한 월급이에요. 근데 이제 둘이서 같이 벌고 둘이 같이 벌면서 호봉이 쌓이고 둘 다 한 10호봉, 15봉 정도 되고 7급 이상이 된다. 그러면 꽤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도 일반 사기업에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일반 사기업은 기본적인 근무 시간 빼고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과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 특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든지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애들 수시로 밤새고 야근하고 이러는데 공무원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짧고 주말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 워라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직업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만뒀지만 나름대로 이제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공무원 숨은 월급 그게 이제 녹봉이에요. 녹봉. 옷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쌀 같은 거를 갖다 조금씩 이제 수당처럼 더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수조권제가 폐지가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녹봉을 갖다가 녹봉 있죠. 쌀이라든지 옷감 같은 거 이거를 갖다가 먹고 살 만큼 양을 늘려서 이제 주게 됐던 거예요. 지금의 공무원 월급이랑 비슷하게 그게 이제 수조권의 녹봉화, 전면적 녹봉제, 수조권의 소멸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직전법 폐지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직전법이 폐지되고 수조권이 폐지되면서 있죠. 더 이상 이제 관리들은 요 백성들한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버렸던 거예요. 땅에 대한 직접적인 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제 국가한테 그냥 따박따박 이제 월급 받는 게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있죠. 요 힘있고 똘똘한 관리들이 뭔가 손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는 그 백성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도 치고 그러니까 수조권도 과다 행사하고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 나의 역학력, 나의 영향력, 토지에 대한 지배권, 이 관리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대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은 강해져 버린 거예요. 국가가 직접 세금을 갖다 거두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손해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가 뭔지 손해본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손해를 갖다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리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야, 국가에서 이제 나한테 수조권을 안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 권력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토지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들한테. 그래서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자극하면서이죠. 조선전기는 자영농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자영농들이 점점 땅을 빼앗기면서 땅을 많이 가진 지주와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빼앗겨가지고 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부작용을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직전법 폐지 이후에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직전법 실시된 이후에도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런 현상이 본격화되는 게 직전법 폐지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세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세조 망국설 해가지고 세조가 조선에 큰 폐를 끼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폐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직전법이에요. 직전법이라는 좀 이상한 제도를 갖다가 펼치게 되면서 조선 관리들을 갖다 부패로 몰아넣었던 인물이 세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조가 실수했던 거는 조선 전기의 그 건전한 관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전한 관학파들이 이제 훈구라는 소수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변질된 정치 세력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조선의 초기에 첫 단추를 갖다 잘못 끼우면서 조선이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진단해 봅니다. 보통은 세조라고 평가하면 그 나라의 가장 업적이 많은 위대한 왕에게 세조라는 이름을 갖다 줘요. 근데 이제 세조가 좀 실수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제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주전호제. 자, 지주들이 큰 땅을 소유하고 전호가 소작농들이에요. 소작농들이 얘 땅을 빌려 가지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게 지주전호제예요.
자영농들이 소작농화 돼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경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주전호제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으니까 지주전호제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주전호제는 되게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자, 지주전호제 개념은 이미 설명했어요. 지주, 그리고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와의 관계를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주전호제 개념도 있죠. 결국에는 소유권 개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진 땅에 대한 소장을 짓는 사람,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소장을 짓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솔직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많지도 않고 중요한 땅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가 소유한 땅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전들이 있죠. 사전을 갖다가 이제 지주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고 이 땅을 갖다가 소장농들이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하는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전근대 있죠. 조선 전기까지는 딱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그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지주한테 엄청 유리한 타조법이라는 제도예요. 관계예요. 이 타조법은 뭐냐면 있죠. 고대 이래로 조선 전기까지 전근대 일반적인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있죠. 절반을 내는 거예요. 절반. 내가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지으면 그 절반을 갖다 지주한테 바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50%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정률제라 부르고 있고요. 일정 비율의 소작료 50%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병작 반수제, 농사 지은 걸 갖다 반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지주전호 관계가 타조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조선 전기까지 뭐 거의 100% 대부분 소작농들이 이렇게 지주와 관계를 갖다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작농이야.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다 지었어.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농사 짓고 나서 절반을 갖다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해요, 평등해요? 좀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같죠. 이렇게 많이 갖다 바쳤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지주랑 있죠. 소작농 간의 힘의 관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지주는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반 관료 지배계층. 거기다 플러스 지주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또 지주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주, 그리고 양반 지배계층. 이 두 개의 힘의 관계가 이제 결합돼 버리니까 지주랑 소작농 사이에 힘의 차이가 너무 커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주가 소작농을 갖다 착취하던 관계. 그게 타조법이에요. 타조법. 정률제.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관계 중 하나가 깨져버려요. 조선 후기 가면 신분제가 붕괴돼 버려요. 신분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 단순한 이제 경제적 관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 소작농 관계가 조금 만만해지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주는 양인이야, 분홍이야, 분홍 같은 경우. 그리고 소작농이 양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하고 소작농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신분제적 관계는 없고 그냥 경제적 관계만 남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평등한 타조법보다는 좀 평등한 있지 않습니까? 지주전호 관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도조법이에요. 도조법.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이건 정액제예요. 정액제. 이거는 딱 50%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로 갖다 미리 정해놔요.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든 일단은 3분의 1 정도로 갖다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정액제. 그리고 3분의 1 아무래도 이제 액수가 병작반수제보다 작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돌아온 몫이 많다 보니까 소작농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자기 몫을 남기 위해서 더 그 노력을 갖다 많이 하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게 소작농들한테 유리한 제도가 이제 도조법이에요. 근데 도조법은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는데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지주전호 관계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타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만 도입되었던 그 지주전호 관계예요. 타조법이 소멸된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조선 후기 도조법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도조법만 있었던 건 아니다. 여전히 타조법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된 문제. 조선 전기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방간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눠줬다. 성종 때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나눠주는 관수 간급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재정과 관직에 진출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요건 누구야? 그러니까 그 과정법 얘기하는 거죠. 과정법.
이렇게 과전법은 있죠. 수조권과 관련해서도 등장하고 수조권과 관련해서도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세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전의 세습 등에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료에게만 이거는 직전법 이렇게 되는 거죠. 세조 때 직전법. 그러면 성종 때 관수 관급제가 시행되어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항상 강화되었다. 맞아요, 들려요? 관수 관급제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돼요? 아니면 관리들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돼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어와서 관리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전법은 처음에 경기 지방에 한정 실시되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건 수조권 제도가 폐지되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주존호제 관행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X. 관리들이 손해를 본 거예요. 관리들이 수조권이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은 땅에 욕심을 내면서 지주존호제는 더욱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기순으로 나타가 맞죠? 그러니까 과전법 그리고 이걸 갖다 바꾼 게 직전법. 이 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관수관급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3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존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법 폐지, 지주존호제가 확산되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맞죠?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주존호제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지주와 존호 사이의 신분제적 관계가 약화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조선 후기 신분제적 관계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 왜? 조선 후기 신분제가 일단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지주제가 일반화되면서 소작료의 징수 방식은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으로 바꿔갔다. 이거 전반부는 맞아요. 지주제가 일반화되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를 갖다가 독점하였던 얘기예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뒷부분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종래 도조법에서 점차 타조법이 아니라 종래 타조법에서 점타 도조법 혹은 도조법이 등장하였다. 새롭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돼요. 3번 틀렸네. 그 다음에 타조법은 정률제로 정률 맞죠? 50대 50 2분의 1 정확하네요. 3번 빼고는 3번 틀리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제사 두 번째 얘기 수조권의 소멸과 관련된 얘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조권 소멸했죠. 경제제도의 첫 번째 주인공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뜨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자,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조세, 공납, 역, 전세와 공납과 역이라는 국가와 백성 간의 관계가 강해지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3대 세금이 있죠. 얘들이 조선시대 때 새로운 주인공으로 뜨게 됩니다. 얘들이 각각 이제 조선 초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개혁법들이 등장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쉬었다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